농민 소득의 40%를 차지하던 보조금을 하루아침에 없앴습니다. 1984년 뉴질랜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농업이 끝장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는 전 세계 우유 수출의 53%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가 됐습니다. 농업 GDP는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보조금 없이 세계를 먹인 나라.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농업에 정말 적용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뉴질랜드 농업 40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과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농업 규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구가 약 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 수는 약 6만 3천 호 정도인데 농가 하나당 평균 경작 면적이 189헥타르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1.5헥타르니까 뉴질랜드 농가 하나가 한국 농가 126개 분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규모의 차이가 나중에 이야기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4분기 뉴질랜드 농업 GDP가 3,641 뉴질랜드 달러 100만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2027년에는 약 3,870, 2028년에는 약 3,99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보조금 없이 이 성장세라는 게 일단 숫자만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1984년에 그 극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을 모르면 이야기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1935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에도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었고요. 문제는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이면서 나라 재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1984년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GDP의 9%에 달했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 적자였다는 거예요. 외부 부채 대비 GDP 비율은 11%에서 95%로 폭증했고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의 5%에서 32%로 뛰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던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뉴질랜드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농가 소득의 30에서 40%를 보조금으로 채워주고 있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농민들 스스로가 먼저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농민연합이 1982년에 정부한테 보조금 개혁을 요구했어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재정적자에 있고 재정적자의 원인이 과다한 보조금에 있다고 농민들이 직접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폐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농민들도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1984년 로저노믹스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시작됩니다.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폐지, 농업세금 우대 폐지, 뉴질랜드 달러 20% 즉각 평가절하, 이자율 규제 폐지, 외환거래 규제 완화. 한마디로 정부가 농업에서 손을 뗀 겁니다. 그리고 충격은 바로 왔습니다. 소득의 30에서 40%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토지 가격이 급락했고 수많은 농가가 파산했습니다. 정부는 부채 조정을 통한 농가회생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탈농을 선택한 농민들에게는 새 주택이나 자동차, 가구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은 없앴지만 전원 지원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농업을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부채를 재조정해줬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보조금 폐지 전인 1978년부터 1984년까지 뉴질랜드 농업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있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없앤 후인 1984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3.3%씩 성장했어요. 같은 기간 전체 경제 성장률이 1.1%였으니까 농업이 경제 전체보다 3배 빠르게 성장한 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조금이 농업을 보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있으니까 굳이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보조금이 사라지자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극한까지 줄이고 새로운 품목을 찾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뉴질랜드의 온화한 기후와 광활한 목초지가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와 양을 풀에서만 먹이는 방목 중심 축산으로 전환하면서 사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살아남은 농가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됐는지. 그 비밀은 협동조합에 있습니다. 폰테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질랜드 1만 500여 낙농가들이 주식을 보유한 거대 협동조합인데요. 이 조직에 생산된 우유의 95%를 수출합니다. 개별 농가는 우유만 짜면 됩니다. 수거, 가공, 판매, 수출은 전부 폰테라가 합니다. 농가당 평균 젖소가 386두이고 농장 규모는 140헥타르입니다. 이 규모를 개별 농가가 혼자 관리하면서 동시에 수출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폰테라는 연구개발에만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에 400개가 넘던 낙농협동조합이 합병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폰테라로 통합된 건데 이 과정 자체가 보조금 폐지 이후의 구조조정 결과입니다. 작은 조합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협상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나라 농협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농협은 금융, 유통, 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정 품목의 수출에 올인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폰테라는 오직 유제품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 집중이 세계 1위를 만든 겁니다. 브랜딩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제스프리 키위, 말버러 와인, 마누카 꿀. 이것들이 그냥 좋은 품질이라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이야기를 입혔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농민들이 소유한 협동조합 기반 기업인데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키위를 공급하고 있고 2,500개 이상의 재배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와인은 더 놀랍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47% 증가해서 5,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 수출은 무려 92% 증가한 4,400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와인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100% 퓨어 뉴질랜드라는 국가 브랜드 아래 각 상품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의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과일, 와인은 말버러, 지역의 독특한 때로와를 담은 술,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에서 얻은 특별한 꿀,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가치를 판 겁니다. 우리나라 농산물도 품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없어요. 제주 감귤이든 나주배든 국제 소비자에게 왜 이걸 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브랜딩이 약합니다. 이 부분은 뉴질랜드한테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뉴질랜드 농업의 성공 뒤에는 상당한 환경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100% 퓨어 뉴질랜드라는 브랜드와 현실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어요. 낙농업 확대로 인한 수질 오염과 질소 배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소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사료 첨가제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안에 숲을 조성하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유인 방식을 택한 건데 이게 충분한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덴마크나 네덜란드처럼 축산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강경한 정책과 비교하면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에요. 세계가 원하는 만큼의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뉴질랜드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한국 농업에 뭘 말해주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뉴질랜드는 농가 하나가 한국 농가 126개 분량의 땅을 가지고 있고 나라 전체가 목초지이며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계절 변화가 극단적이며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금을 없애면 한국 농업이 뉴질랜드처럼 될 거라는 건 환상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보여준 원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이 혁신을 막고 있다면 그건 좋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방향이 단순 소득 보전이 아니라 구조 개선을 향해야 합니다. 둘째, 협동조합이 생산부터 수출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개별 농가를 보호하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셋째,
품질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뉴질랜드의 자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금을 없앴을 때 정부가 농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탈농하는 사람에게는 새 삶을 지원하고 남는 사람에게는 부채를 재조정해 줬습니다. 전환 과정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짊어진 거예요. 만약 한국에서 농업 구조를 바꾸려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조를 바꾸겠다면서 농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건 뉴질랜드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보조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보조금이 농업의 미래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뉴질랜드는 과거를 붙잡는 보조금을 없애고 미래를 만드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농가가 사라졌고 남은 농가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대가가 가벼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남은 농가들은 보조금 없이도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뉴질랜드의 40년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